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어떤 내용을 할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멀티전 시스템은 또 전략 4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 옛날에 했던 거를 좀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조남은 교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전에 좀 해서 많이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 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노출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리사이클 하고 있고요. 약 13년 만에 다시 옛날 자료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사실 그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널리 알려져 있고 에이즈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HIV 그러니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과 싸워서 결국 바이러스가 이김으로 해서 발생하는 면역 결핍증이고요. 이런 프로세스가 사실 미분방정식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미분방정식으로 묘사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컨트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대충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도대체 제어 문제가 여기서 뭐냐를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뭐 시뮬레이션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우리는 증명을 할 거라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건데 사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인체 내에 블러드가 있는데 거기에 단위 부피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침투를 하면 걔네들이 이제 어떤 세포를 공략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결국 자기를 증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자기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를 인펙티드 셀, 감염된 셀로 만들고 나면 그 셀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자기의 고유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공장이 돼가지고 바이러스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이러스는 번식을 하는 거죠. 보통 질병과 에이즈의 차이점은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그 셀이 하필이면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라는 것이 이제 에이즈의 특별한 점이고 그 외에 뭐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은 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의 기본적인 동작을 못하게 하고 자기 공장으로 자기 복제를 위한 공장으로 만드는 게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우리 인체 내에는 어떤 면역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냐면 바이러스가 이상한 종류가 막 들어오면 인체 내에는 바이러스의 형질에 딱 대충 맞출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타입의 그 면역 세포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의 목적은 희한하게 생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걔한테 맞나 틀리나를 체크해봐서 맞는 놈이 걔를 공략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그걸 많이 갖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냥 라이브러리처럼 조금 다양한 성질의 그 면역 세포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보통 헬퍼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얘가 자기한테 맞는 형질의 바이러스를 딱 만나면 그때부터 얘가 확 분화해가지고 양이 이제 늘어나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게끔 만드는데 그 프로세스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 헬퍼셀이 바이러스를 만났는데 그게 잘 맞으면 헬퍼셀이 킬러셀이라고 하는 놈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야, 지금 내가 나랑 타입이 맞는 바이러스를 찾았으니까 네가 빨리 이런 타입의 바이러스 킬러셀을 많이 만들어서 그 킬러셀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공격해라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을 잘 보면 굉장히 다이내믹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잠시 뒤에 미분 방정식을 보여줄 건데 왜냐하면
어떤 셀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게 다시 다음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이내믹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용어를 보면 인비보라는 용어는 그 인간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라는 뜻이고,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인비트로라고 해서, 인비트로라고 말할 때는 시험관이나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들은 이제 정말 인간 몸체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은 복잡한 다이나믹 인터랙션이다라는 것을 한번 그냥 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킬러셀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그만 녀석이 이게 보이나요? 이게 킬러셀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이 감염된 세포인데 킬러셀이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 프로세스입니다. 킬러셀이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저는 표현했지만 사실은 바이러스의 공장인 인펙티드 셀, 감염된 셀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용어가 좀 나올 텐데 우리가 앞으로 Z라고 하는 녀석은 킬러셀을 Z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셀은 어디서부터 생성되냐 하면은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W라고 우리가 부를 메모리 셀이라는 거로부터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즉 메모리 셀이 말하자면 성장해서 그렇게 된다고 할까, 변화해서 그렇게 된다고 할까, 메모리 셀이 Z셀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한편 W라고 하는 이 메모리 셀은 다시 전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헬퍼셀을 우리가 X라고 부를 건데, 그 X의 영향을 받아서 W가 확 늘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충 그런 프로세스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에서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보여줄 건데, HIV와 헬퍼셀이 만나는 과정을 조금 더 보여줄 건데, 일단 X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헬퍼셀이라고 말했는데, 그 헬퍼셀 중에 건강한,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평상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헬퍼셀이 X인 거고, 특별히 HIV는 이제 면역에 관여하는 그 헬퍼셀을 공격한다 그랬습니까? 얘가 공격해서 헬퍼셀이 감염이 되면 그걸 우리가 Y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Y, X, W, Z 이 네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Y는 감염된 헬퍼셀을 앞으로 Y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한편 우리가 드러그, 약물을 이제 당연히 입력으로 우리가 쓸 거니까 U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개발된 약들이 뭐 요즘은 더 많이 개발됐겠지만 이건 13년 전의 이야기니까 PI, RTI 뭐 이런 종류의 약들이 개발되어 있고, 얘네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게 있고, 즉 바이러스가 헬퍼셀을 감염하는 걸 막는 약들이 있고, 아니면 감염된 공장에서 얘가 바이러스를 생성해내는데 그 생성한 바이러스들이 좀 이상한 바이러스를 생성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바이러스라고 하면 동작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공장에서 불량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약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저희는 옛날에 이런 책들을 구해서 보면서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런 책들을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 적힌 것처럼 매스메티컬 바이올로지스트, 그러니까 수리 생물학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 직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얼마큼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고, 이들은 생물학을 하는데 수학에 기반한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험 데이터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이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그들은 제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모델을 만들었을 뿐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어할까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조남은 교수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이런 책들을 많이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얻었던 내용이 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내용들 X, Y, W, Z에 대한 시간당 변화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 볼륨의 블러드, 혈액당 그 각 세포의 밀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인 거죠. X, Y 이런 것들이 다 단위 볼륨당 그 세포의 개수니까 결국 밀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X, Y. V는 바이러스의 밀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W 아까 메모리셀, Z가 킬러셀, X는 건강한 헬퍼셀, Y는 감염된 헬퍼셀.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일단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주어진 것들은 다 상수 파라메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체 파라메타라고 말할 건데 상수 파라메타들이고 다 양수입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상수들은 다 양수고 상수다. 나머지 것들은 스테이트다. 특징이 뭐냐면 이런 동력학들은 사인, 코사인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등장하는 비선형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기계적인 시스템, 회전이 있는 시스템들에서 사인, 코사인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런 바이올로지에서 나타나는 그 비선형 동력학들의 항은 주로 상태 변수들끼리의 곱 아니면은 뭐 나눗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것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여기 보면 law of mass action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많고 어떤 뭐 셀들의 밀도가 많으면 걔네들의 반응이 더 커진다라는 되게 상식적인 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이 필요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두 개의 곱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용량이 많고 이게 많으면 그거의 곱만큼 더 반응이 빨라지고 많아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생물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저런 곱으로 나타나는 비선형성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law of mass action 또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mass action kinetic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모델링 된다는 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X 닷은 뭐냐면은 그 건강한 세포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건강한 세포는 인체 내에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공급이 돼요. 그걸 나타내는 항이 이 상수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꾸준하게 건강한 세포가 생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여기 있는 마이너스 dx는 뭐냐면 모든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뭐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묘사한 게 이 마이너스 dx 항이고 이런 항들은 곳곳에 있어요. y 닷은 마이너스 ay, v는 마이너스 뮤 v, w는 마이너스 bw, 마이너스 hz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나간다는 걸 나타내는 항입니다. 한편 여기 있는 이 항은 뭐냐면은 이제 건강한 세포 X가 바이러스를 만나면 이 인펙티드 셀로 옮겨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 비율이 얼마큼이냐면은 바이러스가 많고 건강한 세포가 많으면 그만큼 건강한 세포가 감염이 많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V만큼의 양이 여기서 빼고 여기에 더해지는 거죠. 저게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아까 말한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거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Z는 킬러셀인데 킬러셀이 감염된 세포를 만나면 죽이잖아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그 과정을 묘사하는 게 마이너스 PYZ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Z는 킬러셀이니까 걔네가 Y를 만나면 Y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바이러스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인펙티드 된 셀에서 만들어진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KY만큼 감염된 세포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생성된다는 뜻이고요. 한편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나가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메모리 셀들의 역할인데 이 메모리 셀은 언제 확 늘어나냐 하면 첫째 건강한 세포가 많고 Y라고 표현된 건 사실은 V라고 표현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우리가 책에서 갖고 온 거라 어떤 의미냐면은 건강한 세포가 많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많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 셀 자체가 되게 많으면 얘는 확 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셀이라는 거 역할이 되게 재밌는데 이게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번 감기에 걸리면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 몸속에 그게 약간 기억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기억이 점점 사라지긴 하죠. 그래서 이 W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한 번 감염되면 W셀의 어느 정도 용량이 이제 보존되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얘는 사라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B의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W가 꽤 많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Y 같은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쉽게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이 메모리 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표현하는 게 여기 보면 C 곱하기 X, Y, W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 이거는 방금 말했지만 B는 값이 굉장히 작아서 천천히 죽어나간다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W 셀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Z 진짜 킬러 셀로 이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많고 또는 Y가 많고 인펙티드 셀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메모리 셀이 많으면은 또 그만큼 킬러 셀로 금방 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킬러 셀이 죽어나가는 과정. 그래서 대충 보면 뭐 정성적으로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저 값이 뭐냐, 상수의 값이 뭐냐는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어 문제를 만들고 싶긴 한데 여전히 오차 시스템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모델이 뭐냐면 차수 하나 줄이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바이러스의 반응은 원래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뮤라고 하는 값은 굉장히 값이 커서 바이러스의 반응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V의 동력학을 잘 보면 이게 별게 아니고 그냥 1차 필터처럼 동작하잖아요. 즉 Y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V가 잘 충실히 추정하고 있으니까 싱글러 퍼터베이션 이론을 써가지고 이 V라는 다이내믹스 하나 없애다라는 거는 쉽게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없애면 되나요? V 이퀄 뮤분의 KY라고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 여기다 도로 V 자리에만 치환하면 됩니다. 요 맨 위에 V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Y로 치환하게 되면 이런 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물론 위하고 아래는 상수값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앞으로는 아래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4차짜리 모델이 쓰기 쉬운 거니까 4차 모델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약물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 약물은 아까 감염 과정 중에서 이 프로세스를 끊는 겁니다. 여기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식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면 되냐 하면 아까 감염되는 프로시저는 요 녀석이 요로 간다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 앞에다가 빨강색 이타라는 식을 줘서 이타가 1이면은 약을 안 먹은 거고 이타가 0이면은 약이 100%잘 동작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염을 막는 거니까. 근데 물론 100%잘 동작하는 약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타라는 값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 마이너스 뮤 스타 U라고 해서 U를 도입하는 이유는 제어쟁이들은 원래 U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U는 입력인데 약을 안 먹으면 제로, 약을 많이 먹고 최대로 먹으면 1이라고 할 거고 이타 스타는 뭐냐면 약물의 최대 효용성, 가령 98%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이타 0.98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타 값이 변하면서 내가 이제 약물에 대한 효과를 모델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 모델은 이런 모델을 갖고 제어항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이타항이고 저걸 이용해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겠다 정도 얘기가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시스템은 이른바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지티브 시스템이 뭐냐? 파지티브 시스템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 파지티브 오선트라는 곳에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요. 파지티브 오선트가 뭐냐면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그냥 X도 양이고 Y도 양이고 W도 양이고 Z도 양인 공간을 파지티브 오선트라고 합니다. 아주 엄밀히하면 난 네거티브 오선트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없으면 빵이고 뭐 인펙티드 셀이 없으면 빵이니까 0도 포함하도록 해야 되겠지 뭐. 근데 일단은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난 네가 시스템을 말하고 싶은 거긴 해요. 네. 결국 같은 거가 된다는 걸 보일 수 있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특징이 뭐냐면 이 파지티브 오선트가 파지티브를 인베리언트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니셜 컨디션이 이 영역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그 영역에 남아 있는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지. 가령 덴시티가 네거티브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은 될 수 있어도 네거티브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X, Y, W, Z는 다 덴시티인데 무조건 양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현상이고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을 잘못하면 이 파지티브 오선트에 출발하는 솔루션이 네거티브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겠지. 모델을 잘못 세우면. 그래서 이것들은 모델이 잘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를 검증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이 시스템은 모델이 잘 만들어져서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W가 0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0보다 작거나 크다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W 다시 음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W가 0이고 나머지 값들이 다 0보다 작거나 컸을 때 W가 음수라는 말은 그 포인트에서 이제 밑으로 치고 내려간다는 말이잖아요. 체크해 보면 돼요. W에 0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W는 절대로 음수로 안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와 같은 일을 다 각각 해보면 돼요. 가령 X에 0을 집어넣고 0이 되죠. 0이 되죠. 이 양수니까 X도 네거티브가 아니구나. 얘는 Y에 0을 집어넣고 해보면 되고 여기는 Z에 0을 집어넣고 따져보면 이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크니까 안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볼 수 있고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제가 바로 따진 그 조건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essentially non-negative 조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essentially non-negative 조건이 무슨 의미냐면은 각 엑시스 바운더리에서 얘가 밖으로 나가는지 아닌지를 체크해보고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essentially non-negative 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방금 한 과정에 의해서 이 시스템은
파지티브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모델이 잘 되었구나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프로블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이 시스템에 컨트롤 하려면 가장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학부 때도 배우는 거지만 평형점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평형점을 이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x 닷 이퀄 0, y 닷 이퀄 0 이렇게 쭉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비선형 시스템이라서 그 이퀘이션을 풀면 무려 4개의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포인트 A, 포인트 B, C, 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 식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별거 아니고 그냥 이퀄 0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파라메타의 함수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는 뭐냐면 이제 논문에 나온 각 파라메타들의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이 값들이 이제 뭔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했을 때 만약에 이 포인트가 파지티브 오스턴트에 놓여 있지 않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란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 파지티브 시스템이니까 계산했더니 하나의 컴포넌트가 음수다. 그러면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는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는 또 뭐의 함수예요? 사실은 약물의 함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델이 이타 텀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타가 어떤 상수값을 갖냐에 따라서, 물론 약을 상수로 넣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는 다 파라메타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약물 투여량의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자, 그래서 각 포인트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주어진 이 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파라메타 값들의 표에 있는 값들을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 집어넣어 봤더니 포인트 A는 어땠냐면 X의 값이 꽤 크고 Y, W, Z의 값이 빵이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는 건강한 사람들의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인 거지. 왜냐하면 Y라고 하는 감염된 세포도 없고 W도 없고 Z도 없으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포인트 B에다가 아까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Y는 굉장히 크고 X는 굉장히 작으면서 W와 Z는 빵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에이즈의 상태로 발전된 환자의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X라고 하는 헬퍼셀은 굉장히 값이 낮고 감염된 세포는 매우 많은데 킬러셀들은 다 죽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긴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즈로 진화된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거죠. 한편 C를 계산해 봤더니 X도 좀 많고,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좀 많은데 Y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염되긴 감염됐어. 근데 X는 많고 W와 Z도 꽤 세서 킬러셀도 계속 지금 동작하고 있고, 이런 평형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평형점이 좀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난 프로그레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면역세포 X가 무지무지 낮아서 이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은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감기나 이런 단순 질병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동작을 안 해서 죽는 건데, 이 포인트 C라고 하는 이 평형점은 X 값이 꽤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는 면역력이 저하돼 있지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데 꽤 알려져 있어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그 예를 좀 보여줄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포인트 C는 그렇고요. 포인트 D는 계산해 봤는데 아무 의미를 못 찾겠어서 그냥 무관심, 우리의 관심이 아닌 게 포인트 D입니다. 수식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 의미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자, 한편 아까 표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스테빌리티도 따져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코비안 구해가지고 아이겐밸류 구하면 로컬 스테빌리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인트 A는 언스테이블 하고요. 포인트 B는 스테이블하고 포인트 C가 스테이블하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일단 배드 뉴스죠. 왜냐하면 건강한 언인펙티드 스테이트가 언스테이블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스테빌리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로 가냐 하면 주로 이 에이즈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나은 프로그레서도 굿 뉴스는 뭐냐면 얘도 스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도대체 나은 프로그레서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옛날 전현문 교수님하고 우리 국내 뉴스도 찾아서 스크립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국내 뉴스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인데 이상하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지 않고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뭐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에이즈 검사해 보면 양성이라고 나오는데 잘 살더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해외 뉴스엔 그런 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위키피디아에도 나오더라고요. 난 프로그레서라고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렸는데
면역력도 꽤 괜찮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물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는 있으니까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긴 한데 본인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까? 자, 이게 그냥 4차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묘사하는 건데 물론 불가능하죠. 4차를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개념도이고 2차 시스템으로 그냥 매핑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헬시한 셀은 이 바운더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W나 Y나 Z는 다 빵이었기 때문에 45%의 바운더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흰색은 언스테이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 싹 걸린다는 말, 즉 바이러스가 약간이라도 침투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살짝 안쪽으로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게 언스테이블이니까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에이즈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실험적인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에이즈로 가더라라는 걸로 미루어 보아 이 에이즈 스테이트의 리전 오브 어트랙션이 아마도 헬스셀 근처까지 뻗어 있는 것 같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난 프로레서도 분명히 스테이블인데 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신문에 날 정도인 걸 보면 대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뭔가 멀거나 에이즈 오브 어트랙션 여기까지 퍼져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실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거는 분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본 겁니다.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 자, 약을 먹어서 그러면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오케이. 약을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준 포인트 A, B, C, D의 값으로 계산한 거는 약이 없었을 때의 값을 계산한 거고,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 B, C, D가 전부 그 중에 컴포넌트 하나가 음수가 되면서 이 파지티브 오선트 밖으로 밀려나요. 약을 최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걔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고 이 헬시한 셀이 약을 먹었을 때의 파라메타 값을 갖고 계산해 보면 스테빌리티가 생겨. 그래서 까만색처럼 이렇게 스테이블한 포인트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값으로.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약을 최대로 먹으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감염된 사람이 약을 먹으면 다시 헬시한 셀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가 뭘까요? 평생 약을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약을 끊으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에이즈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게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의 해석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할 게 몇 가지예요. 첫째는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예,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수학이 아닌 의학인데 약의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 약을 계속 먹으면 약으로부터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비용도 문제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 어쨌건 약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 가지 목적. 한편 수학과 의학이 여기서 약간 바운더리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약을 많이 먹으면 이 솔루션이 헬스셀 위 안으로 딱 올라타게 되면 그럼 약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폐형점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수학자의 답은 아니다죠. 왜냐하면 우리가 솔루션의 유니크니스를 알기 때문에 점근적으로 어심토틱하게 일로 수렴해 간다는 거지 유한 시간 내에는 일로 가다가 이 점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이건 수학자의 해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야, 바이러스는 카운터블한 건데 하나, 둘, 셋. 이게 쭉 수렴해서 1보다 작은 숫자까지 수렴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위로 확실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맞죠. 맞는데 사실 여기는 모델되지 않은 이펙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뭐 몸에 여기저기 잠복하나 봐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수학적 모델링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학자들의 해석은 어쨌건 약을 먹다가 끊어도 여기 잠복되어 있는 놈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약을 끊으면 도로 이제 발병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괴리는 있는데 어쨌건 포인트 뭐냐면 약을 먹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 상황도 그렇고 만약에 에이즈 약을 먹어서 이게 완치가 됐으면 에이즈란 질병이 여태까지 계속 골칫덩이가 아닌데 항상 에이즈란 질병은 약을 먹다가 끊으면 다시 발병한다가 실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약만 많이 먹고 끝내는 그런 치료법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대안의 치료법이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약을 이용해서 나의 스테이터스가 감염되면 여기로 가고 있을 텐데 이걸 어쨌건 이 바운드를 살짝 넘은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어떨까 이거지. 즉
난 프로그레서의 베이션 오브 어트랙션, 그러니까 난 프로그레서의 리전 오브 어트랙션까지 몰고 간 다음에 거기서 약을 팍 끊어버리면 이제 그 환자는 어디로 가냐 하면 난 프로그레서로 가잖아. 그러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치료 목적은 물론 이게 제어 문제이기도 한데 약물을 잘 컨트롤해서 이 난 프로그레서의 리전 오브 어트랙션까지 환자의 스테이터스를 가져간 다음에 약을 끊자가 제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멀라이제이션을 할게요. 컨트롤 프로블럼은 이렇게 얘기하자. 모델은 이렇게 주어졌고 이타스타는 상수고 U를 잘 설계해서 for any given initial condition에 대해서 design an input UT that drives the state the non-progressor. 다르게 말하면 non-progressor의 reasonable attraction까지 가서 끊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첫째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쉬운 문제가 아닌 이유가 인풋은 유니폴라라는 뜻입니다. 유니폴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제어 배울 때 U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전기공학에서는 전압이니까 플러스 전압을 가하든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되는데 U는 이게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을 넣든지 안 넣든지인 거지 약물을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U는 0부터 1까지만 가는 유니폴라인 거고 유니폴라 입력에 대한 제어 이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라미터가 진짜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란색들 값들이요.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은 그나마 실험을 열심히 해서 뭔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열심히 하면 100%는 아니지만 꽤 알 수 있는데 인체 시스템은 일단 이 모델 자체도 굉장히 간략화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각각의 세포들의 동적 양태를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매스 액션 키네틱이라고 하는 덴시티가 많으면 이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아까 그냥 러프한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맞춰놓은 모델이니까 모델 자체도 부정확하고 파라미터는 더더욱 부정확한 거지. 이 파라미터를 아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람마다 되게 다를 거고. 그래서 파라미터가 정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메저러블 하지 않다. 자, 이게 뭐 벨로시티도 아니고 전압 전류도 아니고 저 XY 스테이트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병원에 가서 이제 피를 뽑고 카운트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헬스셀 카운트를 현미경보다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맨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뜨문뜨문 할 수밖에 없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비싸고 그러니까 메저먼트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다음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좀 일반적인 제어 이론에서 많이 얘기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고 스테이트가 컨스트레인트 있다는 말은 그렇지 이건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수로 갈 수 없다는 거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우울한 상황이 되면은 보통 넣는 그림이 옛날에는 그 스타워즈의 2편에 정말 다스베이더가 이기는 그런 상황의 그림을 넣었었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타노스가 이기는 이 어벤져스 그림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났을 때와 같은 느낌인 거지.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연구실에 장혁준 박사가 옛날에 이제 이게 제가 한양대에 있을 때 진행하던 연구였는데 장혁준 박사가 들고 온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돌파구가 돼서 이제 뭔가 해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분 동안 간략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대충 일단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화면에 보이는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들은 파라메터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약물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물량을 이타를 0에서부터 1까지. 자, 이타가 1일 때가 약물이 없을 때이고 이타가 0일 때가 100% 동작하는 약물이 있을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이타를 조금 바꿔보고 그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찍어보고 이타 살짝 바꿔보고 이퀄리브리엄 찍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바이퍼케이션 다이어그램이 나타난다는 건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라메타 셋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이타가 0일 때 계산해서 찍어봐 대충. 그럼 이런 데 대충 찍힙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타가 0이란 말은 약물이 100%잘 맞아떨어지니까 A라고 하는 헬스셀은 여기 딱 스테이블하게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바깥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타를 살짝 키웁니다. 즉 약물을 살짝 줄이는 거예요. 자, 이제 움직입니다. 얘네가. 그만큼 움직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했던 요 B라는 것이 A랑 같은 위치가 딱 되는 거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같은 위치에 만나면서 얘의 스테빌리티는 마지널 스테빌리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탈 조금 더 키웁니다. 그러면 이 B가 A를 만났다가 B가 이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거 살짝 움직이죠. 근데 A의 스테빌리티가 아까는 스테이블이었는데 B를 만나면서 스테빌리티를 익스체인지하는 느낌이야 약간. 그래서 B가 이제는 스테이블해지고 A는 언스테이블해졌어요 이제. 자 이제 이탈 좀 더 키웁니다. 또 움직여요 얘네가. 그랬더니 B가 이번에는 C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움직여요. 그랬더니 B가 언스테이블해지고 C가 이제 스테이블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C가 뭐예요? 난 프로그레서예요 C가.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B가 D를 만나고 D가 이제 들어오는데 D는 뭐 언스테이블하게 남아있는데 D는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B는 스테이블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B가 이제 에이즈인 상태가 스테이블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에이즈가 스테이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이런 건 계속 살아간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또 개념적으로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4차에서 벌어지는 일을 2차에서 그린 것만도 개념인데 이걸 다시 1차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약물이 2타가 여길 때는 A라는 하나만 살아남아 있는데 얘가 B를 만나더니 갈라지고 다시 B가 C를 만나더니 갈라지고 B가 D를 만나더니 갈라져서 약물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은 축에 이렇게 찍힌다라는 걸 나타내는 개념도입니다. 바이퍼케이션이 무엇인가요? 바이퍼케이션 카릴책 보면 이제 거기 앞에 잠깐 나오고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대충 이런 거야. 어떤 비선형 시스템이 파라메타의 작은 변화에 따라 정성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면 바이퍼케이션이 발생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어떤 비선형 시스템에 파라메타가 있는데 파라메타가 살짝 변하는데 그 비선형 시스템에 정성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면 바이퍼케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되게 모호한 건데 그러면 이 바이퍼케이션이 주로 어떤 때 많이 써먹냐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의 스테빌리티가 바뀔 때 바이퍼케이션이 발생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의 스테빌리티는 상당히 정성적인 큰 변화잖아. 마치 A, B 이런 포인트들이 다른 놈을 만나면서 갑자기 스테빌리티가 바뀌는 것처럼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이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두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파라메타 변화에 따라서 서로 만나가지고 스테빌리티를 교환하는 과정 이거를 트랜스 크리티컬 바이퍼케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카일 책에도 살짝 나옵니다. 트랜스 크리티컬 바이퍼케이션. 이 HIV 감염 모델은 트랜스 크리티컬 바이퍼케이션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받아들였으면 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개념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건데, 답부터 말하면 여기 지금 답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좋은 그림이 없군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그림은 이 녀석들이 만나는 것만 표현하고 있었는데 여기 스테빌리티를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아까 A는 여기서 스테이블했어요. 이 구간에서. 그 다음 B는 여기서 스테이블했어요. 그 다음 C는 여기서 스테이블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표를 잘 보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스테빌리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치료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처음에 약을 팍 쓰자. 환자를 만나면 약을 무조건 처음에 최대로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대충 0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 어딘가까지 환자가 오겠지. 그러면 대충 시간을 많이 보내면 환자의 상태가 A 부분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 목표는 C까지 가는 거잖아 여기. 그러면 이제부터 이 스테이블 라인을 따라서 환자를 살살살 따라가도록 제어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트래킹 컨트롤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래킹 컨트롤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건 내가 레퍼런스 트래젝토리가 있고 가령 우리가 로봇 청소기나 뭐 자율주행차를 보낸다고 하면 궤적이 있고 그 궤적을 따라서 이제 액티브한 제어를 해서 글로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트래젝토리가 지금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래킹 컨트롤 할 때는 그 궤적 자체가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걔를 초기값 잘 맞춰서 놓으면 그 솔루션을 그대로 생성해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은 그냥 파라메타 고정하고 값 계산하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계산하고 파라메타 바꿔보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계산하고 한 그런 점들의 모임일 뿐이지 이 궤적이 아까 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간다는 거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걸 따라가게 제어하는 것은 뭔가 제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한다는 게 액티브한 제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잘하기가 어려운 것이 파라메타도 잘 모르고 기존의 제어 법칙 잘 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녀석들의 스테빌리티입니다. 스테빌리티를 하면 상수로 고정했을 때 스테이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값을 살짝 바꾸고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러면 솔루션이 다시 그 부분으로 몰려오겠어요. 스테이빌리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살짝 값을 바꿔요. 값을 바꾸는 것 자체가 퍼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바꾸면 시스템 스테이트가 되게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근데 조금 바꾸고 기다려. 그러면 또 올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금 바꾸고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아주 천천히 바꿔도 되고 아주 천천히 살살살 약물량을 바꾸면 솔루션이 이 부분에서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게 러프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장혁준 박사가 생각해낸 이게 스테빌리티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따라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럴듯하게 갑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이상한 모양도 있는데 그럴듯하게 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영역이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맞는 건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하는 데까지 대략 한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고생스러운 과정들이 시작됐던 것 같고 한편 기왕 해석을 할 건데 우리는 파라메타를 잘 모른다는 것에 좀 천착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프로퍼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석을 할 건데 이 해석을 파라메타 값 갖고 해석하지 말자. 파라메타의 범위를 가지고 해석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값이 이거면. 근데 그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체 파라메타는 워낙 정확하지도 않고 변할 수 있으니까 각 인체 파라메타가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 이 성질이 만족한다라고 해서 레인지 오브 파라메타를 갖고 해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내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시하는 레인지 오브 파라메타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파라메타들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면 앞으로 해석할 모든 것이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하게 의미가 있도록 만들긴 했어요. 만들어 고생했지만 어쨌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 뭐냐면 D가 A보다 작다라는 말은 뭐예요? D가 뭐냐면 여기 보면 D가 여기 있죠. DX, A는 AY. 이 말은 뭐냐면 D가 클까요? A가 클까요? 임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강한 세포는 감염된 세포보다 오래 살아요. 이게 이제 실제 실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는 A보다 작다라는 게 꽤 리즈너블한 가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등식 하에서 앞으로 증명을 할 건데 일단 이게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등식들이. 그래서 이제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세포가 더 오래 살 거야. 두 번째, 그 에이즈란 질병은 원래 감염률이 되게 높은 고위험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베타가 꽤 클 거야. 베타가 크다는 말이 감염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감염성이 높다는 거니까 베타가 그럼 얼마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A 나누기 Q, Q분의 A보다 커야 돼.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의 그냥 편의에 의해서 Q분의 A보다 크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건 베타는 클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Q는 B분의 람다보다 작다는 건데 이 부분은 물리적 해석이 약간 어려웠는데 differentiation of memory cell W의 분화는 천천히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구한 파라메타들은 이걸 만족했고 이거에 대한 물리적 의미는 좀 우리는 의학자가 아니라서 잘 약해요. 틀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건 우리는 이 부등식을 필요로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되게 수학적이긴 한데 이거는 다 쉽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B라고 하는 값은 무지 작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B가 메모리 셀의 죽는 레이트였기 때문에 B는 무지 작다는 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남은 시간이 10분쯤 남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슬라이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대체적인 이제 우리의 전략이었고 여기서부터 시간이 무진장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아까 보여준 값이 아닌 레인지 오브 파라메타에 의해서 지금 보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다는 걸 증명해야만 됐고 즉 스테이블한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증명해야만 됐고 바이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제 있었고
요 바이퍼케이션에 발생하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브랜치 포인트라고 할 거고, 요때 이타 값을 계산하면 뭐 이렇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순서대로 뭐 발생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이제 보이는 거는 트리트먼트 아이디어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처음에 풀 도스로 넣고 천천히 줄여서 일로 가자라는 거였고,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약물에 대한 가정인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고, 이 약물에 대한 가정이 뭐라는 거냐면 약물을 최대로 썼을 때 요 라인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고, 리아프노프 갖고 증명했는데 이때 재밌었던 거는 리아프노프 함수가 그냥 x 더하기 y 같은 거 써도 돼요. 이게 파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은 a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a 더하기 y 써도 되는 게 무척이나 신선했었고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렇고.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자, 그때 아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요로 끌고 온 다음에 얘를 살살살살 끌고 가자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의 전부였는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포인트는 스테이블하지 않거든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만나면 이게 마지널리 스테이블하게 되고 프리짜는 행렬이 아니에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가 흰 공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스테이블하지 않은 포인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디어는 살살살 끌고 가고 요만큼 가서 기다리고 요만큼 가서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스테빌리티를 이용해서 따라가는 거였는데, 이 단 두 포인트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 두 포인트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죠.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냥 그럭저럭 잘 되는데 이 두 포인트를 지나갈 때 약간 흔들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두 포인트가 위험한 포인트인 거지.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 조남훈 교수님의 역할이 되게 커지는데, 조남훈 교수님이 어떤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었냐면은 파지티브 오선트라는 걸 이제 고성질을 좀 씁니다. 정말 행운이 있게도 이 두 포인트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운더리에서 발생해요. 아까 그림을 기억하면. 그럼 바운더리라는 게 뭐냐면, 가령 우리가 x 다디콜 x 스퀘어라는 스칼라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언스테이블하다고 우리가 말해요. x 다디콜 x 스퀘어는. 근데 만약에 내 스테이트가 항상 음수에서만 논다면 얘는 스테이블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음수에서는 x 스퀘어니까 양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파지티브 오선트만 생각한다면 x 다디콜 마이너스 x 스퀘어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봐도 될 거 아니에요. 즉 내가 관여하지 않는 저쪽 반평면은 관심이 없는 거지. 거기서 스테빌리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두 개가 마침 파지티브 오선트의 바운더리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의미에서 스테이블하지 않지만 파지티브 오선트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한 게 아닐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한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살살살 끌고 간다는 게 잘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카릴 책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써먹을 겁니다. 카릴 책에 보면 슬로울리 베링 인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슬로울리 베링 인풋이 어떻게 이 스테이트들을 스테이블한 라인,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라인을 따라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포스트 세션에서 정모가 아마 많이 얘기하겠죠? 네. 오늘 정모가 하는 얘기까지 들으면 이 스토리의 업데이트된 버전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디테일을 좀 생략할까 하고요. 이 이후에도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단순히 파지티브한 영역에서 스테빌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스테빌리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리저너블 어트랙션 사이즈가 보존되느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가 바이퍼케이션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에서 파지티브 오선트 쪽을 향해서는 스테이블하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저너블 어트랙션이 점점 작아지고 이 포인트에 딱 도달하면 다시 팍 커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비선형 시스템은. 아니면 리저너블 어트랙션이 점점 작아지지 않으면서 쭉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NVBA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Non-Vanishing Basin of Attraction Stable 뭐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구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호플리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저너브 어떻게 점점 작아지면 희망이 없는데 점점 작아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 점점 작아지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일 수 있었고 그걸 위해서 또 조남훈 교수님이랑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약물의 제어 패턴은 처음에 약물을 팍 넣고 살살 줄이다가 이 바이퍼케이션 포인트가 나타나면 살짝 점프해서 기다렸다가 살살 줄이다가 다시 나타나면 살짝 점프해서 줄이자라는 게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부이고 물론 이 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어렵죠. 바이퍼케이션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인체 파라미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그냥 천천히 줄이는 것으로 하되 이 부분이 발생하면 더 천천히 줄인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목적입니다. 제안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는 약을 끊되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끊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병원에서 약을 끊는 사람들이 의사가 원했던 자기가 의사를 못 믿어서 끊던 간에 천천히 끊잖아. 줄이든지 약물을. 대충 모르겠지만 뭐 몇 개월에 줄여본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도 2, 3년에 걸쳐서 줄여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천천히. 그래서 그동안 난 프로그레서로 간 사람이 적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서 생각해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연구를 계속했다면 모르겠어요. 뭐 의대랑 연계해서 아마 실험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이쪽 관련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이 연구를 하고 나갔을 때 취직이 잘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재미는 있고 새로운 영역이긴 한데 그렇게 실험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근데 확실히 천천히 끊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여러 번 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좀 있긴 한데 일단 그렇고요. 다만 이제 굳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체 파라미터는 모르지만 이 값의 부분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기쯤 되면 환자는 병원을 더 자주 방문해야 되는 거지. 주의해야 될 시점이니까 의사는. 보통 때는 그냥 띄엄띄엄 방문하다가 이때가 되면 빨리빨리 방문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그냥 바로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모가 발표할 내용의 모티베이션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게 시뮬레이션 리절트거든요. 입력을 진짜 처음에 팍 주고 천천히 끊으면 건강한 세포는 처음에 약을 많이 먹었을 때 급속하게 좋아져서 살짝 피크가 보이지만 잘 갑니다. 이 피크가 뭐랑 관련돼 있냐 하면 그러니까 바이퍼케이션 포인트와 좀 관련이 있어요. 거길 잘 지나면 잘 된다는 얘기고 인펙티드 셀도 처음에 감염돼 있다가 금방 좋아졌는데 낮은 상태로 끝까지 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약만 많이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파형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W와 Z를 부스팅 업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W와 Z, 그러니까 메모리 셀 두 개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약물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약물을 끊는 상태야 마지막이. 근데 이게 커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의 방법을 쓴 거고 이 외에 옛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프로그램이 죽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프로그램 닫기. 네. 그래서 이제 뭘 보여줄 거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은 프로그레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당시 이쪽 계열 논문계에서 유명했던 방법들은 약을 먹었다 안 먹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STI 방법, Structured Treatment Interruption. 그러니까 약을 중간에 몇 번 끊었다 먹었다 하면은 이 사람이 난 프로그레서로 가더라라는 게 논문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약을 진짜 보세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니까 이 건강한 X의 농도도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마지막에 좋은 쪽으로 가서 끝났고 이 Y도 죽었고 W도 높은 데서 끝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나쁜 점이 지금 이 그림과 다음 페이지를 잘 보세요. 이 페이지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먹었다 안 먹었다 했는데 그렇지 못해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난 프로그레스의 비주얼 어트랙션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못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NPC를 써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게 NPC를 써서 프레딕션 하는 거야. 모델 갖고 프레딕션해서 넣었다 뺐다를 이제 먹었다 안 먹었다를 NPC가 플래닝을 해서 환자한테 알려주면 환자가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굉장히 모델 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NPC가 그걸 풀 때 인체 파라미터 갖고 프레딕션에서 푸는 거거든요, NPC가.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낸 파형을 잘 보세요. 파란색이 넣고 하얀색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마치 그레듀얼 리덕션 같지 않아요? PWM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먹다가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데 안 먹는 게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이펙트로 보면 점점 천천히 약을 끊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냥 제 주장. 물론 저희도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고작 엄청난 제어이론을 써서 저기 제안한 방법이 약을 천천히 끊는 거야?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한번 해봤어요. 옵티멀 컨트롤. 그 당시에 비선형 시스템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툴을 사다가, 코딩을 사다가 이 제의를 풀어본 거죠. 여기 보면 코스트 펑션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풀어봤어. 그랬더니 최적 사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천천히 끊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레듀얼 리덕션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옵티멀 컨트롤도 그런 답을 주는 것을. 물론 옵티멀 컨트롤은 헤비하게 파라미터 디펜던트죠. 그러니까 시스템 파라미터를 무진장 사용해서 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여전히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결론은 2, 3년에 걸쳐서 약을 이렇게 줄이자는 거구나.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 약을 하루에 3번 먹는데 그 하루에 3번 먹는 약의 효과가 이미 하루에 3번 플럭츄에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거는 3년이고 요건 하루인데, 약을 먹으면 효과가 팍 올라갔다가 약을 안 먹으면 푹 떨어졌다가 약을 먹으면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진장 천천히 약물의 효과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하루에 이미 약물의 효과는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론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slowly varying average가 중요한 거지 빠르게 움직이는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자 했어요. 이 스토리는 그러니까 카릴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Stability Property with Input Having Slowly Varying Average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average는 time average입니다. 카릴 책에는 입력의 U 닷을 굉장히 작게 해서 살살 바꾸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고 빨리 바꿀 건데 대신 그 평균이 천천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스템 모델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런 비선형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은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UA라고 해서 진짜 천천히 뭐 0에서 1로 바뀌는 그런 값과 UFT 나누기 입실론이라고 해서 입실론이 충분히 작으면 얘는 평균이 0인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뭐 사인파라든지 뭐 이런 거를 UF라고 해서 실제 U는 그 두 개의 조합이 됐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UA는 이거의 미분 값이 매우 작아서 천천히 변하는 놈, 얘는 입실론이 작아서 빨리 변하는 놈. 이런 경우에 과연 스테이트가 그 스테이블한 라인을 따라서 갈 수 있냐에 대한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증명까지 다 해서 ACC에 발표까지 하고 연구를 멈췄는데, 이따가 정모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건데 U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천천히 줄이긴 할 건데 이 사람이 하루에 막 왔다 갔다 하는 효과를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돼도 여전히 잘 된다라는, 확대하면 이렇다. 물론 약간의 플럭츄에이션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부는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영준 박사의 초기 아이디어, 최용훈 박사과정이 슬로울리 베링 에버리지에 대해서 결론을 냈고, 조남은 교수님이랑 심플 컨디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었고, 주라코우스키와 앤디 틸이 제가 포닥을 하고 나올 때 이 문제 포뮬레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UCSB에 있다가 나올 때 이런 문제를 알려줬어요. 바이오 문제가 제어 문제가 될 수 있고 란 프로그레서가 존재하고까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라이언 주라코우스키는 계속 NPC 쪽으로 문제를 풀었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죠. 근데 교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한 가지 문제를 자기가 자꾸 꾸준히 하면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 갖고 이제 교수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교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다츠는 옛날에 제가 한번 디스커션 하기도 한 적이 있긴 한데 어쨌건 책의 저자였고요. 서진원 교수님이랑 일반적인 디스커션, 한승조 학생도 옛날에 NPC 적용할 때 많이 도와줬었고, 허영희 학생은 한양대 있을 때 모델링 공부 같이 많이 했었고, 정정주 교수님 펀드로 진행을 했었던 연구였죠, 초기에. 옛날에 이거 아스톨피 교수가 초청해주거나 여기 있는 거고, 오디언스가 감사하다 뭐 그런 뜻이고, 레퍼런스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예, 혹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